나는 55의 나이에 그 밤의 기억을 안고 다시 여자로 태어났다. 20해를 넘게 메마른 가지처럼 살아온 나에게 그 아이의 숨결은 잔인하면서도 달콤한 선물이었다. 아무도 몰랐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그 미래는 텅 비었던 내 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차가운 베개를 베고 홀로 누워있지만 내 심장은 그날 이후로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다. 그날의 일은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예정된 파국으로의 초대였을까? 이 모든 이야기는 그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한참 전 차분하고 고독했던 나의 지난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이름은 박미연. 55의 나이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엄마였고, 누군가에게는 장모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박 여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나는 무엇이었을까? 거울 속 흐릿한 눈동자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20해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삶은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처럼 정체되어 버렸다. 그때는 35, 두 아이의 엄마로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나의 젊음은 아낌없이 소진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했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았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다. 삶의 모든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품을 떠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큰딸은 서울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오래였다.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현관문을 닫고 떠나는 순간 집안을 감싸는 고요함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다. 텅 빈 집, 텅 빈 거실, 텅 빈 식탁, 그리고 텅 빈 내 마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조용히 밥을 안 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칠 전 끓여둔 김치찌개를 다시 데우거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꺼냈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드는 순간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한 고독이 스며들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뒤적거리다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따스한 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밥은 모래알 같았고 찌개는 흙탕물처럼 느껴졌다. 식욕은 진작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기계적으로 음식을 밀어 넣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다. 조용히 그릇들을 씻어 정리하고 나면 시계는 10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시간은 무료함의 연속이었다. 아침 드라마를 보거나 어제 읽다만 소설책을 펼쳐 들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의 달콤한 연애 이야기는 한때는 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 아련한 추억을 자극했지만 이제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질투도 부러움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삶의 한 조각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책을 읽다 스르르 잠이 들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다 채널을 돌리다 인해 지쳐 TV를 꺼버리기도 했다. 나는 내가 무성의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성 없는 존재. 여자로서의 삶은 남편이 떠나던 그날 함께 끝이 났다. 그 후로는 오로지 선마와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다. 누구에게도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도 느끼게 할 필요도 없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깊어진 눈가의 주름, 축 처진 턱선, 그리고 여기저기 피어난 검버섯이 보였다. 탄력을 잃은 피부와 거칠어진 손 위 몸은 그저 늙고 병들어가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사라진 몸 누구도 나를 여자로 보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무채색의 존재로 규정해버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허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과는 다른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텅 빈 침대. 넓디 넓은 이불은 나 홀로 덮기에는 너무나 쓸쓸했다.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남편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곳은 채워지지 않은 나의 욕망, 억눌린 감정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따뜻한 체온, 누군가의 팔베개, 나직한 숨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여자로서 바라봐주는 시선.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특히 비가 오는 밤이면 그 허기는 더욱 사무쳤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증폭시켰다. 빗소리에 묻혀 흐느껴 울어도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했다. 가끔씩 번개가 번쩍이며 창밖 풍경을 순간적으로 비추었다. 그때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나의 생각들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숨겨둔 감정들은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홀로 늙어 죽어도 괜찮은 것일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여자로 인식되지 못한 채 끝나는 인생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이 거대한 공허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아이들을 다 키웠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저 고독과 허무뿐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넉넉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당신은 좋은 엄마이자 아내였어. 하지만 그 사진 속 남편은 내가 여자로서 느끼는 허기를 이해할 수 없을 터였다. 죽은 자는 산자의 외로움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진 허기와 싸웠다. 때로는 잠결에 흐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충동에 밤새 뒤척이기도 했다. 내 몸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선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불씨는 나를 조용히 잠식해 들어왔다.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나만의 비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었다. 어느 날 오후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밝은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 그러니까 나의 사위가 혼자 집에 남게 되는데 며칠간만 내 집에서 지내도 괜찮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은 미안해하며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텅 빈 집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괜찮다고 대답했다. 내 사위인데 뭐가 문제겠니? 와서 지내라고 해.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결정이 켜켜이 쌓인 내 고독의 벽을 허물어뜨릴 거대한 파도가 될 줄은? 그리고 그 파도가 나를 55의 나이에 다시 여자로 태어나게 할 줄은? 그때까지 나는 그저 익숙한 고독과 텅 빈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허기와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었다. 딸아이의 전화 한 통 이후 며칠이 지나 사위 민준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에 나타났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딸이 보내준 낡은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잊지 않고 눌렀을 터였다. 나는 마침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의 방문은 조용한 집안에 낯선 활기를 불어넣었다. 민주는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장모님, 갑작스럽게 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공간을 가득 채우는 울림이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를 맞아들였다. 아니, 무슨 소리야. 괜찮다니까. 집인데 뭘 눈의 말과는 달리 텅 비어 익숙했던 공간에 젊은 남자의 기운이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진 기분이었다.
민주는 내 눈치를 살피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짐을 거실 한편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다가와 내 일을 도우려 했다. 뭐 도울 일이라도 없을까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가서 쉬어라. 저녁 금방 차릴 테니 예나는 그의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했다. 사위와 단둘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경험이 없었다. 딸이 옆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왠지 모르게 의식되었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분의 밥과 반찬이 올랐다. 나는 늘 그랬듯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을 차렸다. 민주는 묵묵히 밥을 먹는가 싶더니 이내 젓가락으로 찌개를 휘저으며 칭찬했다. 장모님, 찌개 맛이 정말 좋네요. 집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그의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간질거렸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그동안의 식탁은 그저 허기를 채우는 무감각한 행위의 장소일 뿐이었다. 민주는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입원하시고 나니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하고 뭐랄까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모님께도 죄송하지만 며칠이라도 이렇게 따뜻한 밥상에 앉으니 힘이 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도 나처럼 텅 빈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허기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들어 있을 민준의 존재가 낯설면서도 은근히 의식되었다. 평소 같으면 고요했을 집안에는 간간이 들려오는 그의 작은 기침소리나 뒤척이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소리들은 나의 고독을 잠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텅 빈 공간에 채워진 어떤 것, 그것은 외로움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허무함의 무게를 잠시 덜어주는 듯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밤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이튿날 아침, 민주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말끔하게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그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던 민주는 갑자기 멈칫하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장모님, 혹시 제가 오늘 저녁 식사에 뭘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면 뭘 좋아하시는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관심에 나는 다시 한번 묘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나의 끼니를 걱정해주는 것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와서 밥이나 먹어라. 내가 다 해놓을 테니.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의 옷가지를 세탁기로 옮겨 넣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전날 밤 그가 잠옷 대신 입고 있었던 낡은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가 빨래 바구니 안에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순간 내 손끝에 닿은 그의 옷에서 옅은 남자 스킨 향과 함께 땀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채취가 느껴졌다. 마치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옷들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문득 내 손에 들린 티셔츠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그것은 단순히 더러운 빨랫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젊은 남자의 몸에서 직접 묻어난 생생한 삶의 흔적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 티셔츠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손끝에 남아있는 잔향이 왠지 모르게 나의 오래된 감각들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세탁기를 돌리고 욕실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약속대로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서는 그를 보며 나는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민주는 내가 찌개를 끓이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주방은 좁았다. 수도꼭지 앞에서 서로 등을 마주한 채 서 있으니 그의 넓은 등판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의 팔 근육은 탄탄했고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왠지 모르게 뜨겁게 다가왔다. 장모님,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민준의 나직한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어느새 설거지를 마쳤는지 나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듯한 샴푸 향이 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 없이 맑아 보였다. 나는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민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찌개를 휘젓기 위해 몸을 돌리는 찰나, 그의 팔이 무심코 내 허리를 스쳤다. 짧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내 몸 전체가 마치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그의 손목에서 느껴진 따뜻한 온기, 그리고 옷 위로 전해진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의 감촉. 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 역시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발걸음을 옮겨 거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 허리를 스치고 지나간 그의 손길은 마치 잊고 있던 옛 노래의 한 소절처럼 나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55. 나는 여전히 내가 무성의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짧은 접촉은 내가 착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내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을 터였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어떤 감각이 다시 살아난 듯한 낯설고도 두려운 동시에 묘한 흥분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낮에 있었던 민준과의 짧은 접촉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팔에서 느껴졌던 온기, 셔츠 너머로 전해진 근육의 감촉. 그것들은 잊고 있던 나의 여성성을 강하게 일깨우는 듯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민준의 웃는 얼굴과 그의 넓은 등판, 그리고 어깨를 스치던 순간의 뜨거운 감촉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며칠이 더 흘렀다. 민준은 여전히 내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식사를 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무심코 민준을 의식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 거실에서 리모컨을 찾는 모습, 심지어 늦은 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나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민준이 식사를 마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간 줄 알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실 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모님, 혹시 제 셔츠가?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셔츠 단추를 모두 풀어 헤친 채였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넥타이를 매려다 잘 안 되는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단단한 상체였다. 셔츠 깃 아래로 드러난 그의 목과 어깨, 그리고 가슴팍. 하얀 면 티셔츠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숨겨진 그의 근육질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드러나 보였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급히 시선을 돌렸다. 왜 그러니?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여전히 넥타이와 씨름하고 있었다. 이게 잘 안 매지네요. 혹시 장모님께서 좀... 그는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요청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의 벌어진 셔츠와 드러난 몸을 보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나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느끼며 주저했다. 내가 해줄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낯설었다. 네, 괜찮으시다면.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다.
그의 바로 앞에 서자 샴푸 향과 함께 그의 채취가 강하게 느껴졌다. 벌어진 셔츠 틈으로 그의 피부가 보였다. 따뜻한 온기가 훅 하고 끼쳐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잡았다. 손가락이 넥타이 매듭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나의 손등이 그의 목덜미에 닿을 듯 말 듯 스쳤다. 그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넥타이를 매는 동안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벌어진 셔츠 안쪽을 내려다봤다. 순간 내 시선이 그의 가슴팍에 닿았다. 굵은 근육의 선과 함께 옅은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낯설면서도 너무나 생생한 남성성의 흔적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다. 넥타이 매듭을 매는 내 손은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그 숨소리는 왠지 모르게 나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매듭이 거의 완성될 무렵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민준의 눈빛이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묘한 감정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시선이었다. 남자로서의 시선, 젊은 남자로서의 시선.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의 눈빛 속에 갇혀 있었다. 넥타이 매듭이 완성되자 나는 급히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다. 다 됐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매듭을 확인하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역시 장모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그의 칭찬에 나는 다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의 미소는 순수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어떤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나는 이제 민준을 볼 때마다 무심코 그의 어깨나 손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위였지만 내 안의 오래된 감각들은 그의 존재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 자신이 무성의 존재가 아니었음을, 단지 깊이 잠들어 있었을 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의 무심한 손길과 벌어진 셔츠 틈으로 보았던 그의 몸은 잃었던 나의 여성성을 다시 피워올리는 불씨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면의 혼란과 싸워야 했다. 텅 빈 침대에서 뒤척이며 나는 내가 느꼈던 낯선 감각들을 되새겼다. 이 감정들은 죄책감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짜릿한 흥분으로 나를 지배했다. 55의 나이에 나는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듯했다. 이 낯선 감각의 각성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금지된 이끌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에 휩싸였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나만의 비밀스러운 각성이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어둡고 깊은 밤의 끝에서 나는 이제 막 깨어난 나의 본능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뒤척였다. 넥타이를 매주던 순간 민준의 목덜미에서 느껴졌던 따스한 온기와 벌어진 셔츠 틈으로 언뜻 보았던 그의 단단한 어깨와 가슴팍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죄책감과 함께 밀려드는 묘한 흥분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55, 내 나이를 되뇌어봤지만 거울 속 주름진 얼굴과는 달리 내 안의 어떤 감각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나는 더욱 어색한 침묵 속에 놓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텅 빈 고독과는 달랐다. 팽팽한 실타래처럼 엮인 긴장감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민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가 식탁에 앉아 물컵을 드는 소리,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소리, 밤늦게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나의 감각을 자극하고 나의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는 푹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다. 얼마 후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던 민준이 다시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얇은 면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시원한 캔맥주가 들려 있었다. 장모님,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맥주 한 캔 하실래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권유와 함께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위와 단둘이 밤에 맥주를 마신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아니, 나는 괜찮다. 자네나 마셔라.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니요, 저도 혼자 마시기 좀 그렇고. 장모님께서도 답답하실 텐데 잠깐 바람 쐰다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한 모금만 하세요. 민주는 기어이 부엌으로 다가와 내 옆에 캔맥주를 놓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힘이 없었다. 마치 어떤 거대한 흐름에 떠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주는 내가 앉자마자 옆자리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았다. 캔맥주를 땄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거품이 솟아올랐다. 나는 어색하게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듯 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든가 보구나.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주는 맥주를 홀짝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네, 늘 그렇죠. 장모님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 텐데. 그의 물음에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나의 외로움을 먼저 알아봐주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조금씩 터져나오는 듯했다. 괜찮다니, 뭘 이 매일 혼자 있으면 답답하기 그지없지? 자식들 다 떠나고 나니? 이렇게 텅 비어버릴 줄은 몰랐다. 나는 무심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속마음이었다. 내가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 같다. 누가 나를 여자로 보겠니? 그저 늙은 엄마, 늙은 장모일 뿐이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고도 깊었다. 그는 천천히 맥주 캔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내게로 한 뼘 더 다가앉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그의 손길은 처음 느껴보는 낯선 위로였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고독의 무게가 그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장모님도 여자이시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나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여자. 그 단어가 나의 뇌리에서 맴돌았다. 그는 나를 여자라고 불러주었다. 잊고 살았던, 스스로 부정했던 나의 존재를 그는 인정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그의 몸에서는 옅은 남자 냄새와 함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이런 위로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잠시 잊은 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묘하게 달라졌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고 위로해주던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허기를 확인했다. 그는 나에게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그에게 따뜻한 집밥과 덤마의 역할을 넘어선 위로를 건넬 수 있었다. 민주는 이전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거실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저녁 식사 후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거나 과일을 깎아주곤 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TV를 보거나 조용히 각자의 책을 읽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속극의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있는 민준의 존재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 미세한 옷깃 스치는 소리. 모든 것이 나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어느 밤이었다. 밖에는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와 번개마저 쳤다. 민주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했다. 그의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시계는 이미 12시를 넘어 1시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창밖만 내다봤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바람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초조하게 앉아있기를 1시간 남짓.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셔츠와 바지는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빗물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빗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뜨겁게 느껴졌다. 민준아, 괜찮니? 비를 이렇게 맞고 오면 어떡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내 걱정 어린 목소리에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도 안 잡히고 걱정시켜 드려네요. 나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길에 닿아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를 감싼 셔츠는 축축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그의 단단한 몸이 왠지 모르게 나의 오래된 감각을 자극했다. 얼른 씻고 따뜻한 물 마셔야지. 감기 걸리겠다. 나는 그의 등을 밀며 욕실로 향하게 했다.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따뜻한 꿀물을 끓여두었다. 그의 방에는 마른 옷을 꺼내놓았다. 쏴 하는 샤워기 물소리가 욕실에서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나의 심장을 마치 북소리처럼 울렸다. 이 집안의 젊은 남자가, 그것도 나의 사위가 홀로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나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잊었던 여성성이 다시 피어나는 듯한 낯선 감각들이 나를 지배했다. 민주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마른 트레이닝 바지에 야른 면 티셔츠 차림이었다. 머리카락은 아직 채 마르지 않아 물기가 촉촉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꿀물 잔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장모님이. 그는 꿀물을 홀짝이며 내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몸에서는 방금 씻고 나온 비누 향과 함께 옅은 샴푸 향이 났다. 따뜻한 김이 그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듯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많이 피곤할 텐데 그냥 일찍 자렴. 내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거실 창밖에서 꽈광 하는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순간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왠지 모르게 어린아이 같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기, 장모님. 죄송하지만 오늘 밤만 옆에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의 말에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다. 옆에 같이 있어 달라니. 그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묘한 흥분이 나를 지배했다. 55. 나는 이 나이에 내 사위에게서 이런 요청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나약한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 어둠과 빗소리, 그리고 그의 불안한 눈빛은 나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밤이 늦었는데 내가 말을 흐리자 민주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니, 그냥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서요. 혼자 있으려니 왠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죄책감과 동시에 순수한 갈망을 읽었다. 그는 그저 따뜻한 위로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침묵했다. 내 안에서는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야. 이성이 나에게 속삭였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위로를 받아보겠니라고 유혹했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나의 허기가 그의 요청에 화답하는 듯 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럼 오늘은 거실에서 같이 TV라도 보다가 자자. 너도 피곤할 텐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낯설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사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내 옆에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집안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었다.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TV를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달콤한 사랑을 속삭였지만 우리의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주는 어느새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비누 향과 샴푸 향이 났다. 나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민준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잠들어 있었다. 죄책감과 함께 밀려오는 묘한 행복감에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성이 나를 꾸짖었지만 나의 몸은 이미 그의 온기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었다. 55. 나는 이 나이에 나의 사위에게서 잃었던 여성성과 삶의 활력을 다시 되찾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것이 비록 금지된 위로일지라도 나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새벽이 깊어지자 밖은 어느새 비가 그치고 고요해졌다. 나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낯선 편안함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나는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젯밤의 일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그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와 위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의 안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밤은 은밀한 낙원이 되었다. 민주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천둥 소리를 핑계 삼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젯밤의 요청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의 친밀감은 점차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포옹과 기대어 잠드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손을 잡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부드럽게 입술을 스치기도 했다. 죄책감은 여전히 나의 마음 한편을 짓눌렀지만 민준의 따뜻한 손길과 깊은 눈빛은 나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듯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잊었던 나의 몸을 다시 느꼈다. 굳고 딱딱하게 굳었던 내 몸의 감각들이 그의 손길 아래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의 손길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나는 그에게 나의 오래된 상처와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고통,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들. 민주는 아무런 비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이해로 가득했다. 장모님은 정말 강한 분이셨네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여자로서 위로받고 있었다. 그는 나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고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그의 숨결은 따뜻했고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죄책감은 희미해지고 오직 순수한 쾌감과 안정감이 나를 지배했다. 55의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느꼈다. 민준 역시 나에게서 위로를 얻었다. 그는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아내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지친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밀 낙원이 되어주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매일 밤 그의 품에 안겨 잠들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죄일까? 죄라면 너무나도 달콤한 죄다. 나의 몸은 그의 손길 아래에서 다시 피어났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의 본능이 깨어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나를 지배했다. 나는 더 이상 늙고 병들어가는 껍데기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여자였다. 민준의 눈빛 속에서, 그의 손길 속에서,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나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우리의 비밀은 깊어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듯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밤늦은 시간, 거실에 흐르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잠들 때마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은밀한 낙원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민준의 아내는 곧 퇴원할 것이고 나의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 달콤한 꿈이 깨어질까 두려웠다. 이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까 봐 겁이 났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금지된 낙원 속에서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나의 심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잔인하면서도 달콤한 선물이었다. 곧 파국이 닥쳐올 것이라는 예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순간의 달콤함을 놓을 수 없었다. 이 미래는 텅 비었던 나의 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으니까? 그것은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예정된 파국으로의 초대였을까?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밤의 기억을 안고 다시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었다. 밤의 미래는 달콤한 꿈처럼 계속되었다. 민준의 품에서 잠들고 깨어나던 새벽, 나는 55의 나이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체온과 숨결은 텅 비었던 내 삶을 온기로 채워주었고 그의 눈빛은 내가 여전히 여자임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죄책감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했지만 그 감미로운 죄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불꽃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이자 안식처였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비밀의 낙원에 빠져들었다. 낮에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였지만 밤이 오면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헤아리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달콤함이 깊어질수록 불안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나의 딸, 민준의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주라고 했던 입원 기간이 어느덧 한 달을 꽉 채워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 불안감을 현실로 바꾸는 신호탄이었다. 엄마, 나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으로 갈게 이 딸의 목소리는 한없이 밝고 들떠 있었다. 오랜 병원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딸의 기쁨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나의 심장은 마치 뜨거운 쇠붙이에 짓눌린 듯 아파왔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딸을 축하해 주었지만 전화가 끊긴 후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는 나를 압도했다. 그날 밤 민주는 퇴근 후 들어서자마자 나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기색을 읽은 듯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그의 따뜻한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차마 딸의 소식을 바로 전할 수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나는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듯했다. 내가 밥알을 뒤적거리는 것을 보던 민준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모님,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나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지가 다음 주에 퇴원한대. 나의 말에 민준의 젓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흔들림을 보였다가 이내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불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다. 달콤했던 비밀의 낙원이 이제는 사금파리처럼 부서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우리의 미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했다. 민주는 평소보다 더 깊이 나를 끌어안았고 그의 입술은 나의 머리카락, 이마, 볼, 그리고 입술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의 손길은 나의 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해? 나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흐느낌으로 변했다. 장모님,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나의 귓가에 울렸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현실의 모든 것을 잊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고 싶었다. 죄책감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직 이별의 두려움만이 나를 지배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여자로서의 나를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였다. 딸이 돌아올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초조해졌다. 민주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의 눈빛 속에는 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으면서도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막막해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등장했다. 나의 오랜 이웃인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기로 유명했다. 딸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나는 일부러 김 여사를 피해 다녔다. 사위가 우리 집에 머무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현관 앞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다. 어머, 박 여사. 오랜만이야.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다. 김 여사는 반가운 척하며 빙긋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요즘 사위 혼자 살림 차렸다더니 여기서 밥 얻어먹고 다니는 모양이네.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집에 머무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니.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아니, 김 여사, 그게 무슨 소리야. 딸아이가 편찮아서 잠시 우리 집에 머무는 것뿐이야. 뭐, 사위인데 어때서? 나의 말에도 김 여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런데 박 여사,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다. 나이 들면 주름만 늘어야 하는데 박 여사는 어째 젊어지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을 터였다. 김 여사의 눈빛은 마치 나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호호,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기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의 비밀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휘몰아쳤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김 여사와의 일을 털어놓았다. 민준 역시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김 여사님이 저희를 의심하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김 여사의 존재는 우리에게 외부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의 비밀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며칠 후, 딸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민주는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집에서 딸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딸아이가 돌아오는 날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딸아이가 우리의 비밀을 눈치채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달라진 것을 알아채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초조하고 두려웠다. 딸아이가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 기쁜 듯 밝게 웃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딸은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나는 딸아이의 품에 안겨 애써 미소를 지었다. 딸아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역시 집이 제일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다. 딸아이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유심히 살피는 듯했다. 엄마, 여기 화분 위치가 바뀌었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화분이었는데 딸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준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던 날 화분을 옮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래? 오래돼서 시들어가기에 내가 잠시 옮겨놓은 거야.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다. 딸아이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딸아이의 옆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식사를 했다. 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지만 나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젓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뒤적이는 동안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은 땀을 흘렸다. 딸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민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지만 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딸아이는 오랜만에 집안일을 하겠다며 설거지통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말렸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고생 많았잖아. 내가 할게. 이 딸아이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나의 방과 민준의 방을 오가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들어 있을 딸과 사위의 존재가 낯설면서도 두려웠다. 이제 더 이상 민준과 함께 밤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딸아이의 날카로운 시선과 김 여사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나의 마음을 짓눌렀다. 새벽녘,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나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민준의 방문이 희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왠지 모르게 그의 존재가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그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순간 민준의 방 안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놀라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다. 민준이 울고 있는 것일까? 왜 울고 있는 것일까? 나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흐느낌은 마치 나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아팠다. 나는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의 흐느낌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 방문으로 향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용히 밀었다. 문이 열리자 민주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잠옷바람이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나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다. 왜 우는 거니? 나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다. 나의 마음은 마치 칼로 찢기는 듯 아팠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망쳤다는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때 갑자기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딸아이의 발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민준의 손을 놓았다. 민준 역시 나의 눈치를 살피며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딸아이가 이 시간에 왜 거실로 나오는 것일까? 그녀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의 마음은 공포로 휘몰아쳤다. 딸아이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민준의 손을 놓고 급히 몸을 일으켰다.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우리는 딸아이의 발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으며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나의 눈은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뭐해? 이 시간에 딸아이는 민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나의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나는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딸아이의 시선은 나의 얼굴과 민준의 방을 오가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이미 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파국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예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딸아이의 발소리는 현관문 쪽으로 향하는 듯 했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일까? 아니면 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민준의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잠긴 방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 민준은 나직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우리의 비밀 낙원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별의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바깥에서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비밀은 밝은 빛 아래에서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민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손이 나에게 잃었던 여성성과 삶의 활력을 다시 돌려주었으니까. 이제 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이 딸아이의 발소리는 현관문 쪽으로 향하는 듯 했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일까? 아니면 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민준의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잠긴 방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 민준은 나직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우리의 비밀 낙원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별의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바깥에서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비밀은 밝은 빛 아래에서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민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손이 나에게 잃었던 여성성과 삶의 활력을 다시 돌려주었으니까. 이제 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이제 그만해야겠지의 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파편처럼 부서졌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또한 나처럼 힘들고 아파 보였다. 그의 눈가에도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네, 장모님. 이렇게 되면 민지도 저도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의 행복, 민준의 미래, 그리고 나의 잃어버릴 체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우리가 맺은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현실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 때문에 자네가 힘들어지는 건 나도 원치 않아. 나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찰나의 흔들림, 금지된 욕망이 가져다준 달콤한 꿈은 결국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장모님은 저에게 정말 큰 위로였어요. 잊지 못할 거예요. 민준의 말에 나의 가슴은 더욱 저며 들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에게도 나는 단순한 장모가 아니었을 것이다. 외로움의 깊이, 인간적인 허기는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는 공통의 언어였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지막 밤의 침묵을 견뎠다. 그의 방은 우리만의 마지막 낙원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현실의 비극을 잠시 잊으려 애썼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며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드리워졌다. 푸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민준의 지친 얼굴과 나의 초췌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별의 징조는 이미 뚜렷했다. 민준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이제 가자. 나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그는 나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나섰던 길과는 너무나 다른 쓸쓸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딸아이가 깨기 전에 모든 것을 평소처럼 돌려놓아야 했다. 끓고 있는 주전자의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마음속의 폭풍과는 달리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얼마 후 민준이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다. 그는 어젯밤과는 달리 평소의 단정한 사위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듯했다. 장모님. 그는 내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다.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저희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게 맞아요. 그의 말은 마치 나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저라는 말은
그만큼 이별이 현실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래. 그래야지.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민주는 나의 눈빛을 마주하더니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이내 나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는 나의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짧고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건강하세요. 장모님이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딸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의 비밀 낙원도 영원히 닫혀버리는 듯 했다. 내 손등에 남아있는 그의 입술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딸아이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것이 기쁜 듯 밝은 표정이었다. 민주는 그런 딸아이의 옆에서 평소처럼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어젯밤의 미래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겨우 몇 숟가락을 넘겼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민주는 딸아이에게 출근해야 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내게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장모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아픔과 동시에 진심 어린 고마움을 읽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텅 빈 집안에는 다시 익숙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딸아이는 민준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엄마, 혹시 밤에 잠 못 잤어?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이 딸아이의 걱정 어린 물음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어젯밤의 일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아니, 그냥 내가 아파서 걱정하다 잠을 좀 설쳤나 봐.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괜찮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다. 딸아이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엄마,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민준 오빠랑 같이 지내서 외롭지는 않았어? 오빠가 잘해줬지? 딸아이의 질문에 나는 순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잘해줬지라는 질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해준 것은 단순한 잘해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었던 여성성을 다시 찾아준 잊지 못할 선물이었다. 그래. 민준이가 잘해줬지? 내가 없으니 적적했는데 그래도 민준이가 있어서 덜 외로웠단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딸아이는 나의 말에 만족한 듯 다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우리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영원히 알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텅 빈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허기가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과의 미래를 통해 다시 피어난 나의 여성성과 생생한 감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내 심장은 여전히 민준과의 추억 속에서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나직한 숨소리, 그리고 그가 나에게 여자라고 불러주었던 그 순간들이 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다시 바라봤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축 처진 턱선, 그리고 여기저기 피어난 검버섯. 늙고 병들어가는 껍데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살아 숨쉬는 다시 피어난 나의 여성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성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55의 나이에
나는 다시 여자로 태어났다. 민준과의 이별은 쓰라리고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그 금지된 사랑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나의 잃었던 자아를 다시 찾게 해주고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여자임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이 모든 경험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예쁜 옷을 사 입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나의 일상은 여전히 고요하고 단조로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기쁨과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한 전마나 장모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박미연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가끔씩 민준의 생각이 나면 나의 심장은 여전히 아릿하게 저며들었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나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나의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비록 나의 삶은 여전히 외로울지라도 이제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나만의 충만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55의 나이에 그 밤의 기억을 안고 다시 여자로 태어났다. 아무도 몰랐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그 미래는 텅 비었던 내 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날의 일은 파국으로의 초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차가운 베개를 베고 홀로 누워있지만 내 심장은 그날 이후로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다. 나는 이제 나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외롭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은 나만의 삶을 향해서.